안녕하세요. 포근공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챕터 6부터 10까지 읽어볼 예정이에요. 이제 읽어볼게요. 아, 어린왕자. 조금씩 나는 너의 슬픈 생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 오랫동안 너에겐 유일한 낙이 일몰을 바라보는 즐거움밖에 없었지. 나흘째 되는 아침,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 네가 이렇게 말을 건넬 때. 나는 해가 지는 것을 좋아해. 자, 해 지는 걸 보러 가. 하지만 기다려야 해. 기다려? 뭘? 해가 지는 걸 말이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너는 처음엔 무척이나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혼자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나는 늘 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 사실 그렇다.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좀 올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1분 만에 프랑스로 날아갈 수만 있다면 일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그늘만 옮겨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너는 해지는 석양을 볼 수 있었지. 어느 날 난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봤어. 그리고는 잠시 후 너는 다시 말했지. 몹시 슬플 때는 석양을 좋아하게 되지. 44번 석양을 본 날 너는 몹시 슬펐니? 그러나 어린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왕자의 비밀이 밝혀졌다. 그가 불쑥 뜬금없이 오랫동안 혼자 어떤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나에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뭐든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 달린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무슨 쓸모가 있지? 나도 그것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때 비행기에 꽉 튀어있는 볼트를 푸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아주 심각한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걱정스럽게 짝이 없었다. 게다가 마실 물이 별로 남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을 당할까 두려웠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어린왕자는 일단 질문을 했을 때 결코 흘려버리는 일이 없었다. 나는 볼트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말로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로 가시를 갖고 있는 거야. 저런.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왕자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난 안 믿어.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들은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을 안심시키는 거야. 가시가 무서운 무기가 된다고 믿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볼트가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망치로 두드려야겠군. 어린왕자는 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당신은 정말 꽃들이 그만해, 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아무렇게나 대답했을 뿐이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로 바쁘니까. 그는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이 묻은 채 그에겐 매우 흉하게 보이는 물건이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는 가차없이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정말로 화가 났다. 그의 금빛 머리칼을 바람 속에 휙 쳐들었다. 붉은 얼굴을 가진 어떤 남자가 사는 별을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본 일도 없고 오로지 숫자만 계산하면서 살아왔어. 그는 하루 종일 당신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빠 라고 대내고 있어. 그리고 그 말은 그를 자부심으로 뽐내게 만들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이제 분노로 얼굴이 하얘졌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수고스럽게 만들어내는지 알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양과 꽃들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붉은 얼굴에 뚱보 사내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나의 별에만 있는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데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한 입에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은 하얀색에서 빨갛게 변하며 얘기를 계속했다. 수백만 개의 별 중에서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할 수가 있어. 그는 속으로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순간 그에게는 모든 별들이 빛을 잃고 말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낌에 그의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내던져 버렸다. 망치나 볼트나 갈증이나 죽음이 무슨 상관인가. 어떤 별, 어떤 곡성, 즉 지구 위에 위로받아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껴안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게 입마개를 그려줄게. 꽃 주변에 울타리도 그려주고 또 더 이상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쑥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 어디에서 그를 따라잡고 다시 그의 손을 잡고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렇게 신비한 곳이다. 나는 곧 그 꽃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이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들은 거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는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으로부터 싹이 텄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과 닮지 않은 그 싹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새로운 종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식물은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봉우리가 처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꽃은 녹색방에 숨어 좀처럼 자신의 미모를 드러내지 않았다. 꽃은 최대한 정성 들여 색깔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다듬고 있었다. 꽃은
해양개비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진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라야 비로소 나타나고 싶어 했다. 아, 정말 너무나 위험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신비로운 광채는 여러 날 지속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처럼 공들여 몸등장을 한 꽃은 하품을 하며 입을 열었다. 아, 이제 겨우 잠이 깼답니다. 용서하셔요. 제 꽃잎이 엉망이네요.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아,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요? 꽃이 달콤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난 햇님과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지만 너무도 매혹적임을 쉽게 짐작했다. 잠시 후 꽃이 다시 말했다. 아침을 먹을 시간이군요. 제게 뭘 좀 주시지 않겠어요?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으러 갔다. 그렇게 꽃을 돌봐주었다. 그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다루기 힘든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그녀는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괜찮아요. 내 별엔 호랑이가 없어. 어쨌든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아. 라고 어린 왕자는 반박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그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용서해주세요. 난 호랑이는 조금도 두렵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랍니다. 바람막이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바람이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 식물이군.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매우 춥군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중단했다. 그녀는 씨의 형태로운 것이다.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처럼 순진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킬 것 같아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어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가서 찾으려는 참이었는데 내가 계속 말을 해서. 그러자 그녀는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억지로 몇 번 더 기침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나온 호의를 갖고 있었지만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그는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꽃들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돼. 내 꽃은 내 별 가득 향기를 풍겼어. 그런데 나는 그녀의 매력을 즐길 줄 몰랐지. 발톱 이야기가 무척 불쾌했지만 실은 애정과 동정을 가지고 들었어야 했어. 그는 계속 털어놓았다. 난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 꽃은 나에게 향기와 광채를 뿌려주었어. 나는 꽃에게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섰던 장기 뒤에 감춰진 애정을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꽃들은 아주 모순덩어리거든. 하지만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떼의 이동을 이용하여 고향별에서 떠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다. 그는 활화산들을 조심스럽게 청소했다. 그에겐 활화산이 2개 있었다.
그것들은 아침 식사를 데우는데 아주 편리했다. 그는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나는 그의 말처럼 사화산도 잘 청소했다. 화산들은 잘 청소되어 있으면 폭발하지 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불과 마찬가지다. 우리 지구 위에서는 화산을 청소하기에 분명히 우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화산이 우리에게 계속 말썽을 부리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우울한 심정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작은 싹들도 뽑아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아침에는 낯익은 그런 작업들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그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잘 있어. 그가 꽃에게 인사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라고 반복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줘요. 부디 행복하세요. 마침내 꽃이 말했다. 비난의 말이 없다는 것이 어린 왕자는 놀라웠다. 그는 유리덮개를 든 채 당황하여 서 있었다. 이 조용한 친절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동안 당신이 그걸 몰랐던 것은 내 잘못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해요. 유리덮개는 그냥 두세요. 이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는 그리 심하지 않아요. 서늘한 밤 공기는 내게 유익할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두세 마리의 쐐기벌레는 견뎌야죠. 나비는 무척 아름다운가 봐요. 나비와 쐐기벌레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떠나가고 큰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요. 손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렇게 주저하지 마세요. 떠나기로 결심했으니까 어서 가세요. 그녀는 울고 있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 그의 별은 소옥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어떤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청보라색 옷과 흰 담비모피 옷을 입고 매우 소박하면서도 위엄이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하나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의문이 들었다. 그는 나를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걸까? 왕들에게는 세상이 단순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왕에겐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이다. 너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다가오라. 드디어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진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그 별은 왕의 호화스러운 흰 담비모피 망토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곤하여 하품을 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너에게 하품을 금지하노라. 임금이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해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하품하는 걸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하품은 짐에게 희한한 일이니라. 자, 그럼 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라. 왕이 말했다. 그러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가 중얼거렸다. 어흠,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에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라고 왕이 대꾸했다. 그는 잠시 중얼거렸다. 심기가 불편한 기색이었다. 왜냐하면 왕이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전제군주이긴 하지만 무척 선량한 사람이므로 정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평상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 하기를 명하노라. 흰 담비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올리며 왕이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문이 생겼다. 별은 아주 작았다.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린다는 건가? 전하, 한 가지 여쭈어도 될까요? 질문을 허락하노라. 전하,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시는지요? 모든 것이다. 왕이 무척이나 간결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라고요? 왕은 그의 별과 다른 별들과 모든 별들을 가리켰다. 모든 것을요? 어린 왕자가 반문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이 대답했다. 그의 통치는 절대적이었을 뿐 아니라 우주적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저렇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즉각 복종하지. 나는 불복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왕이 말했다. 그런 굉장한 권력은 어린 왕자가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어린 왕자가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다면 의자를 움직이진 않고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리고 온 그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을 올렸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시어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닐 것을 명령하거나 비극작품을 한 편 쓰라고 혹은 바다새로 변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받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잘못일까 짐의 잘못일까? 전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자신있게 말했다. 옳도다. 누구에게는 그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권위는 무엇보다 상식에 근거해야 하느니라. 만일 백성들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은 나의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왕이 말을 계속했다. 그럼 저 일몰 부탁은요? 일단 던진 질문은 절대로 잊지 않는 어린 왕자가 그걸 상기시켰다. 해가 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요구하겠노라. 하지만 내 통치 기술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험. 왕은 두툼한 영감을 뒤적거리고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40분이니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왕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일몰을 못 보게 된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이미 좀 무료해졌다.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군요. 그럼 떠나가 보겠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들을 잠깐으로 삼겠노라. 신하를 한 사람 갖게 된 것이 몹시 자랑스러운 왕이 대답했다. 무슨 장관이죠?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다.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짐은 아직 내 왕국을 제대로 돌아다녀 보지 않았느니라. 이제 나이를 먹었고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다니면 피곤하거든. 왕이 말했다. 아, 하지만 제가 벌써 다 보았습니다. 시선을 돌려 별의 다른 쪽을 한번 훑어보며 어린왕자가 말했다. 이쪽과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럼 네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거든. 네가 스스로를 훌륭히 심판할 수 있다면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왕이 대답했다. 예, 하지만 저는 어디에서든 저를 심판할 수 있어요. 이 별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왕자가 말했다. 어험.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것 같다. 밤이면 소리가 들린다. 너는 그 늙은 쥐를 심판하면 된다. 가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라. 그러면 그의 생명이 너의 판결을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 소중히 다루도록 하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놈이니까. 왕이 대답했다. 저는 누군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아무래도 제 길을 가야겠습니다. 어린왕자가 대답했다. 가지 마라. 왕이 말했다. 어린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쳤으나 늙은 임금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전하의 명령이 준수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이치에 반해 명령을 내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1분 내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왕이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어린왕자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한 번 쉬고는 출발했다. 너를 짐의 대사로 명하노라. 왕이 한급히 외쳤다. 그는 매우 위험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군. 어린왕자는 여행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렇게 10번째 챕터까지 모두 읽게 되었어요. 다음번에는 11번째에서 15번째까지 5개의 챕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